지금 정말 봐야 할 영화, 정말 좋은 영화들 추천해 드립니다.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선생님이 요즘 뭐 감기 환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네, 안 A형 걸리고 독감. 네. 잘 계시죠? 네, 제 딸도 걸리고 막 난리죠. 네. 주변이다. 저는 안 걸립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건강 체질이신가요? 아, 숙주가 안 좋으니까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거죠. 안 건강해서 피해 간다. 네. 감기도.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병균도 네. 이 건강 체질에 들어와서 이게 뭐 확 막 커지고 싶거든요, 지가. 근데 이제 들어가 봐야 저 늙은이한테 들어가 봐야 뭐 별로 어휴,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학설인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신기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새 추워도 봄 느낌이 난다고는 하는데 올해 봄이 짧대요. 네.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뭐 봄맞이는 짧아도 해야죠.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제 한번 저 뭐라 그러죠? 꽃샘추위 꽃샘추위. 아직 안 왔으니까 올 거고. 예. 그리고 사실은 언제부턴가 4월부터 더웠어요. 하기는 올해만이 아니라. 예. 강원도에는 제가 군대 생활한 곳 화천 이런데 그럼 또 이제 청취자분들 네. 문자 옵니다. 네. 그런 데는 4월에 눈 와요. 아하. 네. 거기는 아직 추운데 이쪽 내륙 쪽은 뭐 이제 금방 뭐 다 여름이 더워지니까. 오겠죠. 아주 지루한 여름이 또 시작되겠죠. 네. 지루한 여름. 네. 이 표현 좋네요. 정말 지루한 여름이죠. 네. 선생님 봄에 특별히 행사 준비하시는 거 있나요? 저는 이제 들꽃 준비해야 되거든요. 들꽃 영화제. 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들꽃. 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요새 유명한 제가 연기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배우들 한 번씩 검색해 보면 네. 들꽃 영화상 받은 배우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여배우들. 네. 예. 다 내가 키우는. 그러니까 개성 있고 연기자라는 배우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전 지난 뭐 한 2, 3개월 동안은 뭐 선댄스 영화제도 체크를 했었고요. 네. 베를린 영화제도 거기 이제 파과라는 한국 영화 이혜영 씨가 나왔던 거 네. 이런 영화도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3월 들어서기 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아카데미. 네,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를 했었고요. 영화제가 시작되는 시즌이 돌아온 거죠. 4월에 전주영화제, 뭐 5월 초까지 전주영화제, 네, 5월에 들꽃, 들꽃. 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환경영화제 있어요. 환경영화제 네, 맞아요. 환경영화제 있고 7월, 8월에 그 제천영화제 있고 부천영화제 있고요. 부천 판타스틱 그게 영화제. 끝나면 이제 바로 부산으로 부산 넘어가는데 영화제. 그 중간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 있고 토론토 영화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하는 분들은 영화 배우들 네. 영화 작품이 하나 뭐 아주 뭐 엄청나게 뜨거나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영화가 그 비교적 균질하게 평가를 받으면 세계를 다니는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화 한 편으로 그렇죠. 여러 영화제를 네. 다니는. 제가 이제 상파울로 영화제 7월에 준비하거든요. 네. 거기도 또 가야 되니까. 올해 또 가세요? 네네. 상파울로? 어휴. 왜냐하면 이제 그 먼 데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에이, 그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작년에 오셨을 때 좋았나 보죠. 아니었으면은 초대 안 했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작년 전 한 4, 5년 전에 상파울에서 브라질 한국영화제 했었는데 네. 코로나 왔었잖아요. 그래서 맞다. 다 멈췄다가 네. 팬데믹 때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고만 이랬다가 네, 이제 다시 네. 재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작년에 저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그 영화 팬들이 너무 한국 영화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거기 떠나면서 내년에 다시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쨌든 뭐 다시 기회가 생겨서 올해도 감독들을 데리고 네. 모시고 배우들을 모시고 데리고 이제 가는데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규모는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죠. 왜 맨날 내가 하는 일 돈이 이렇게 없을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네. 아니 저 영화는 자본의 예술이기도 하지만 정신의 산물입니다. 네. 뭐 같이 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서울 여성영화제도 요즘은 그렇죠, 많이들 있죠. 보죠. 네. 선생님 나오시면 한 번씩 OTT 영화 소개해 네. 주시잖아요.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네. 근데 이번 주는 좀 다른 주제로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제가 사실 디스크레이머 같은 영화 굉장히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요. 네. 애플 TV에서 하는 사일러 2가 지금 다 전편이 올라왔어요. 네.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왠지 이제 이거 좀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사실 요새 극장가에 그 이상한 영화들이 많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옛날 영화들인데 재개봉 영화가 재개봉 영화지만
그 재개봉 영화라고 단순하게 폄훼하기는 네. 의미가 굉장히 큰 작품들이어서 이거 좀 몰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영화관에서 걸렸던 명작들을 네. 지금 재개봉으로 OTT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네, 멀홀랜드 드라이브 보셨어요? 아유, 이거 저 2번 봤어요. 2번 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줄거리가 한눈에 안 들어와서 다시 봤어요. 누가 범인이에요? 아시죠? 네, 그거 아시죠? 네. 네. 제가 이거 2002년에 깐느에서 봤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와서 막 고백하는 얘기인데 네. 막 후배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깐느는 그 한글 자막이 안 붙잖아요. 아, 영어로 보거나 예. 프랑스 영화 같은 경우는 영어 자막으로 보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때로는 막 따라가기 힘들어요.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자막 없이 그냥 보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자막 거예요. 없으면 정말 더 어렵겠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 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네.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거 끝나고 사람들 토론하는데 모여서 서로 줄거리를 네. 몰라서 아니 싸.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고 네. 서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아 나만 이렇게 모르나라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다 모르는 거야. 그 심지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할 때 데빈 린치 감독이 사실은 이렇게 막 호락호락한 감독이 아니고 성격이 막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 네, 아니잖아요. 네, 네. 약간 별종이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보니까 좀 약간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죠. 데빈 린치 감독이 아깝게 이제 죽었고 그렇죠. 네. 이번에 LA 산불로 타계하신 거 아니에요? 아, 산불로 타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기관지가 안 좋아서 아마 그 질소통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끼고 사시는 사셨는데. 분인데 그거가 사실은 이동이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산불이 났고 피하라라고 이제 그 나오는데. 나옴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움직이기가 불편하니까 좀 늦게 나온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가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쪽 비버리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옆집은 뭐 예컨대 뭐 저 여러 배우들 뭐 이 살고 있고 많은 잭 니콜슨 집도 다 탔대요. 그러니까 많은 배우 감독들의 집이 다 전소됐는데 그 중에서 늦게 피해서 질식사를 한 거죠. 아, 그랬구나. 이제 사실 LA 산불로 희생된 분이 데빈 린치 감독입니다. 네.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마치 그 본인의 영화처럼 갔다. 그러네요. 네.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진짜.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78세이기 때문에 아직 한 10년은 전 더 그렇죠. 활동할 거라고 생각했고 네. 사실은 활동을 안 했어요. 활동 안 하고 이제 미술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원래 그림 그리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네. 전시도 하고 한국에서 전시회도 열고 그런 식으로 저는 그 관객들을 만나는 것 또는 그 자기의 팬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치가 있으니까. 데빈 린치 감독의 스트레이트 스토리를 만들고 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화 좋아하지만 이건 린치 영화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그렇죠, 생각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전설의 명작이고 영화가 갖고 있는 뭔가의 어떤 관념의 그 극치, 상상력의 극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냥 신세대 감독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영화일 거고 왜 이런 영화들 다시 새롭게 걸고 물론 데빈 린치 감독이 타계했으니까 걸었겠습니다만 제가 이거를 GB를 한번 했어요. 아, 그래서 공고를 한번 했더니 물론 이제 100석짜리 극장이긴 합니다만 예. 3분인가 5분 만에 솔드아웃 됐을 거예요. 아, 영화 감상회 왔는데 그렇게 네네. 금방. 그래서 티켓이 없어서 네. 저한테 티켓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못 봐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이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약간 초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 지금은 훨씬 더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그러네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제가 다시 봤거든요. 네. 세 번째 보는 거죠. 깐느에서 한 번, 국내에서 한 번 이제 이 세 번째 보는 건데 명료하게 이해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저도 세 번째 도전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식의 어떤 그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젊은 분들한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좁아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것저것 많이 보고 이것저것 많이 겪어서 산수 문제 이렇게 수학 문제 이렇게 푸는 것처럼 이제 네. 아하 저게 저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중간중간 다 알아차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재빈씨 감독이 짜증이 난 거야 기자들한테. 자기는 다 알 수 아는데. 있게 뭘 집어넣는데 그렇죠. 아. 이거 왜 못 알아봐 이렇게 아. 짜증난 거죠. 근데 어쩌면 머러랜드 드라이브는 지금 한국 사회나 지금 인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데 이거 만회해요. 인간의 욕망이 갖고 있는 답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뭐랄까 그 답에 대한 뭔가 어떤 질문에서 지금의 해법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잡할수록 네. 복잡한 영화로 복잡하게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였던 거죠. 이거 사실 단순한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을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머러랜드 드라이브는 여러분들 그 LA 사진 나올 때 이렇게 할리우드라고 한자 영어 입간판 쭉 있는 거 있죠. 그 능선길이 머러랜드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할리우드 블러바드, 네. 선셋 블러바드, 네. 산타모니카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좀 LA에서 좀 논다 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좀 즐길 줄 안다. 좀 계층이 좀 높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이 휴양지인 산타모니카, 그다음에 선셋 블루바드 이런 거죠. 예전에 윌리엄 홀덴 나왔던 선셋 블루바드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또 전설의 고향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옛날 영화. 네, 다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멜랑콜리아. 멜랑콜리아. 이것도 지금 OTT에 있나요? 이게 원래는 왓챠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아마 저작권이 소멸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멜랑콜리아도 라스 폰 트리에의 우울 3부작이라고 해서 우울 3부작. 안티크라이스트 그다음에 ним포매니악 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우울 3부작이라고 한국에서 붙였는데 네. 저는 사실 우울 3부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인류가 스스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 3부작이라고 종말 생각해요. 3부작이요. 네. 그냥 아주 극단적인 디스토피아거든요. 그리고 라스 폰 트리에가 나치 옹호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아직도요. 네. 네.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본인이 그건 자초하고 있어. 자꾸 왜 말을 해. 아니 이런 거예요. 자기는 히틀러 이해한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네. 히틀러라는 인물이 인간이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상황을 이해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히틀러를 만든 역사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할 다르게 수 있잖아. 말해야 되는데. 마치 어디 공개적사에서 저는 히틀러를 이해합니다.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것도 깐느에서 멜랑콜리아 그 상영할 때 얘기를 해서 옆에 있었던 커스틴 던스트가 이런 인간하고 자기가 서 있는 게 두려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몰려서 여러 가지 나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 우울 3부작, 종말 3부작은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멜랑콜리아는 제가 가장 최애하는 정말 좋아하시는 네. 만약에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네. 지구가 멸망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남들은 몰라. 남들은 아직 몰라. 나만 알고. 근데 내가 이제 결혼식도 해야 돼. 네. 그러면 김희수 앵커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식 화려하게 하겠어요? 그냥 내가 지금 무슨 결혼이 뭐가 필요해 결혼식 안 하겠어요? 저도 화려하게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남자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이 멜랑콜리아의 결혼식 장면은 대부의 결혼식 장면하고 비슷해요. 길이나 화려함이나 네. 규모가. 그래서 대부하고 비슷하게. 네, 그 결혼식 그 파티 장면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고요. 그거를 덴마크식으로 유럽식으로 푼 거라고 생각하는데 멜랑콜리아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왜 사람에게는 그 우울증과 네.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가.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종말을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인류의 종말일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늘 그 위기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멜랑콜리아인데 어쨌든 이 작품은 라스 폰 트리에가 비교적 제정신일 때 찍은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영화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OTT로 볼 수 있는 명작들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부에서 멀홀랜드 드라이브를 세 번째 보니까 명쾌하게 이해된다. 이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다 하셨고요. 멜랑콜리아, 라스 폰 트리에의 우울 3부작, 종말 3부작이다. 네. 사람은 자신의 종말을 스스로 알고 만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그 이해를 불안감과 위기감 이런 네. 것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렛민도 있고 렛민. 그렇죠? 도어즈가 이 작품 정말
미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개될 때 28분인가 잘렸어요. 아, 그랬구나.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한국에서 장형 검열에 많이 걸렸을 때는 대부분 네. 섹스 장면, 그다음에 마약. 약물 장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폭력 장면인데 이제 네. 이 등급과 검열의 또는 또 심의의 어떤 역사가 섹스에서 마약에서 이제 폭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단계는 많이 용서해요. 네. 한국 사회가 이제 섹스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예전처럼 엄격하게 뭐 보지 않는다. 촌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마약 문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회만큼 사실은 마약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국 사회만큼 굉장히 엄단하는 나라도 없어요. 잘 통제하고 있거든요. 비교적 그렇죠. 다른 데랑 상대적으로. 근데 이 네.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엎어서 다시 도루묵으로 만드는 게 폭력 문제예요. 폭력 문제가 생기니까 쌍방간 섹스의 문제도 생기는 거고 네. 마약 문제도 생기고 이런 거에서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 어떤 기준의 어떤 그 허들이 제일 높은 게 폭력이에요. 폭력. 근데 한국 영화 폭력 장면 진짜 심한데 요즘. 그렇죠. 막 썰지 막. 그런데 근데 이제 도어즈가 그게 이제 판타스틱한 측면이냐, 네. 리얼한 측면이냐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죠. 도어즈는 폭력 문제보다는 사실 약물과 섹스 문제가 강했기 때문에 28분 잘려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관객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랐는데 이 내러티브를 다 이해한 거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잘라서. 네. 근데 그거를 다 자기 머릿속에서 붙여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네. 제가 이제 복원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네. 도어즈가 복원판 재개봉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저 느낌이 뭐냐면 이것도 옛날엔 그 로큰롤의 어떤 그런 광적이고 막 에너제틱한 이런 게 좋아 보였다면 지금 그 안에 있는 이상하게 지독한 고독 같은 게 보여요. 짐 모리슨이 고독했던 거야.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 음악으로 풀려고 했는데 세상은 음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의 뭐랄까요 부설물들도 받아들인 거예요. 네. 부수물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섹스 스캔들, 뭐 마약 스캔들, 뭐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인 거죠. 공연에서 펼치는 그 기행들 이런 거죠. 그런데 짐 모리슨은 시인이었고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가 이 1960년대, 70년대의 삶이 세상이 매우 뭐랄까요 불안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시와 음악으로 한 거라는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스스로는 고독했다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그게 다 보여요 이번 영화에서. 저는 짐 모리슨과 도어즈의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디 엔드가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영화 속에서. 그것들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40, 50대 관객들이 좀 많이 보실 줄 알았어요. 네. 안 보대. 40, 50대들이 영화 볼 시간이 좀 없을 거예요. 이분들 참 문제야. 지금 다른 일로 바빠서. 그렇지 바쁘죠. 사실. 네. 저는 바라는 게 분기별 한 편은 보셔라. 이게 한국이 아직도 4점 몇 회예요. 연평균 네. 관람 횟수가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그게 차츰차츰 이제 가라앉고 있습니다만 영화가 이상하게 갖고 있는 답안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사는 게 어떨까? 이럴 때는 약간 미친 듯이 사는 게 어떨까? 이럴 때는 좀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시기상의 어떤 시대상의 답을 줘요.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도어즈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요새 많이 내려갔고. 네. 렛민이야 뭐 워낙 좋은 작품이고 이럴 땐 감독 이름 한번 외워야죠. 토마스 알프레드 손. 네. 토마스 알프레드 손. 네. 덴마크와 스위스 북군 다 손입니다. 네. 네. 러시아 스키고. 예.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알프레드 손 감독이 아주 좋은 감독이고 좋은 작품 많이 만들었는데 한국 관객에게 알려진 영화가 렛민이에요. 뱀파이어 소녀. 네. 뱀파이어 소녀를 사랑하게 된 소년. 뱀파이어는 늙지 않죠? 그럼 뱀파이어 소녀를 사랑하는 남자는 늙겠죠. 네. 그럼 자기는 늙어가고 여자는 소녀고 미치겠죠? 그리고 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피가 필요하잖아요. 남자가 살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 극도로 잔혹한 얘기인데 네. 잔인하고 끔찍한 얘기인데 굉장히 그 잔혹한 서정미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지금 없어진 그 서울 시내 어떤 중앙극장이라는 곳에서 그 네, 영화를 네. 봤어요. 앞에 네. 남녀가 앉아 있는데 남자가 너무 우는 거야. 정말요? 난 원래 보통 이제 이런 러브 스토리를 보면 여자가 울잖아요. 근데 네, 남자가 네. 너무 울어. 내가 뒤에서 봐도 남자 거의 흐느끼 수준으로 우는데 여자가 이제 그만 울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뒤에서 보는데 저 여자가 뱀파이어인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 뱀파이어여서 그래서 자기 얘기니까 남자로서. 예, 예. 근데 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젊은 연인의 눈물. 한국 관객들이었잖아요. 한국 관객이죠. 야, 그 멋지다. 젊은 연인의 눈물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내가 토마스 알프레드손 감독이 해주려고 당신의 영화가 한국의 변방의 한국의 젊은 연인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아느냐. 이건 영화가 갖고 있는 대단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자가 엉엉 울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이거 사실은 남자가 울어야죠.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남자아이가 네. 또 다른 남자아이가 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관 속에는 여자아이가 지금 자고 있고 네. 그 기차를 타고 그게 그게 마지막 덜컹덜컹하는 기차 안에서 그 남자의 소년이 이미 소년에 불과하지만 이미 어른의 눈초리가 된 거야. 어른의 정신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영화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나이보다 훨씬 커버린 남자애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철없지만 여전히 순수한 여자아이가 있을 수 있고 이 둘의 사랑은 사실은 뱀파이어 소녀와 일반 남자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 남성 관객이 울지 않았나 네. 싶은데. 아니요, 내가 확실하게 뱀파이어였을 거예요. 실제로 뱀파이어였을 것이다, 여자가. 그래요. 그리고 또 I am love도 재개봉한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한국 여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여성들 중에서 특히 중년의 여성들이 좋아한다. 틸다 스윈튼이 이제 그 아들의 친구와 사실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게 감독이 루키 구아다니노 네. 맞죠? 루카 구아다니노. 자꾸는 루키라 그러는데 루카. 이 감독이 사실은 금기의 영역을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이제 아저씨와 남자아이의 동성애 사랑이고 그렇죠? 네. 아들 친구와 사랑에 빠지는 중년 여성. 네. 그리고 또 계급 간의 어떤 차이가 큰 사랑 이야기도 그리고 있고요. 네. 이 감독이 계속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데 그 어떤 원초적인 그 작품이 됐던 게 바로 이 I am love입니다. 그냥 나는 사랑이야. 나를 사랑해? 뭐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랑 자체. I am a love죠. 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신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사랑이요. 이렇게 I am love. 아 그렇구나. 네. I am God. 네. 멋지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마치 이게 마담 보바르 같은 거잖아요. 입센의 인형의 집 같은 거죠. 네네.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 여성이 그게 18세기가 됐든 19세기가 됐든 20세기가 됐든 지금 21세기가 됐든 네. 여성이 갇혀져 있는 마음의 벽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디에서든. 그것이 상류 사회에서든 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회에서든. 네. 그랬을 때 여자가 자기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자기 스스로의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 사실은 사랑일 수 있어요. 그게 뭐 아들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이렇게 내가 막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사랑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매우 좋아하지만 네. 중년 여성들이 이런 뭐 불만족이 있어요. 지금 뛰쳐나가고 싶거든. 예.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좋아하시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제 또래로 알고 있는데 네. 동년배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am love. 그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루카는 확언까지는 아니지만 네. 양성애자일 거예요. 아, 바이섹슈얼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걸 점잖게 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남자의 마음도 너무 잘 알고 특히 여성의 마음은 너무 꿰뚫고 있고 이 사람이 만든 영화 중에 정확한 보네놀인가 하는 작품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이거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카니발리즘이에요. 카니발리즘. 네. 남자가 여자를 먹어. 근데 이게 카니발리즘이 아주 끔찍한 얘기지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자의 심장을 먹는 게 예. 그자의 영혼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의식이 다른데 주술적인 건데 그 영화는 먹는 거예요.
예. 식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끔찍한 얘기인데 영화니까. 아. 맞나요? 루카 맞나? 예, 본즈 앤 올. 본즈 앤 올. 뼈와 모든 것.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저 살로메. 예. 살로메가 나오죠. 티모시 살라메. 살로메가 살라메. 예. 티모시 살라메가 먹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도 먹는 여자예요. 네. 근데 둘이 먹는 여자, 먹는 남자 만났는데 서로 못 먹어. 아, 사라지니까 먹으면 상대가. 사랑해서 이제 자기가 먹는 남자, 먹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본즈에는 오른 뼈까지 다 발라먹는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이거 특이한 영화였는데 한국에서 흥행 안 됐고요. 네. 하여튼 루카 구아다니노가 아주 특이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또라이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영화 잘 만드는 감독이라고 저는 이탈리아의 몇 대 감독 중에 한 명을 꼽고 있습니다. 아,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2월 26일 재개봉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보셨나요? 봉준호 감독 미키 세븐틴이 뭐- 개봉한다면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봤죠. 아,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지난 16일 날 베를린에서 공개를 했고, 그 이제 서로의 그 약속이에요. 모든 그 해외에서 굵은 영화제전 프리미어 상영하거든요. 네. 프리미어 상영에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가 있고 월드 프리미어가 있어요. 이게 개념이 다른데 월드 프리미어는 모든 것에서 최초.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는 한국에서는 상영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공개했을 수도 있지만 내 지역에서는 내가 최초. 이게 인터내셔널 프리미어인데 베를린 영화제, 칸느 영화제, 베네치아 영화제는 월드 프리미어예요. 아하. 그러니까 거기보다 먼저 가면 안 돼. 아하. 그게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약속이어서 16일 날 베를린에서 공개를 하고 17일 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언론 배급 시사를 하고. 언론 배급 시사. 네. 그리고 이제 개봉을 했죠. 예, 개봉을 28일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못 보신 보셨지만 거죠. 저는 봤죠. 네. 어떤가요? 이게 또 한 번의 돌풍, 각종 영화제 제가 대상. 말씀드릴게요. 예. 작품은 매우 좋고요. 예. 그리고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 이거를 다 집대성까지 아니고 이걸 다 자기 추출물로 정수만 가져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무슨 느낌을 받냐면 봉준호가 이제 다른 영화 찍겠구나. 그러니까 기생충까지 어떤 계급적이고 계층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영화를 찍었다면 네. 그걸 이제 나름대로 총 정리하는 거예요. 미키 세븐틴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영화 찍으려고 하겠죠. 저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굳이 그렇게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국 영화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그 활력을 되찾아야 할 때 봉준호의 역할이 중요해요. 한국 영화가 이제 칸느,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 이런 데 잘 안 봐요. 안 쳐다봐. 왜냐하면 저도 이해를 하는 게 한국의 상업 영화 너무 안 좋아요. 한국의 영화가 너무 안 좋아.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정우 주연의 브로큰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검은 수녀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영화. 뭐죠? 너무 상업 코드로 갖다 주신가요? 그거 내가 보겠어요. 이제 영화는 좋은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게 하고 연대를 하게 하는 건데 특정 계층, 특정 연령층에서 소구되는 영화를 만드는 경향성이 요즘 한국에서 보이기 때문에 영화제를 잘 못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봉준호 같은 감독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미키 세븐틴이고요.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미키 세븐이었잖아요 원래. 네. 그 소설이 그 세븐틴을 늘렸어요. 전 소설은 그냥 그랬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소설을. 소설이 처음엔 제가 이 소설을 왜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소설은 그냥 그랬는데 제가 워낙 그 AI 복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봉준호의 미키 세븐틴은 봉준호만큼 기대하셔도 좋고요. 한국 영화가 새로운 어떤 시대와 시기로 빨리 전환되길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하. 봉준호 감독의 그동안 나왔던 영화의 특징들이 여기서 집대성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보통 거장의
노년, 말년의 양식이 앞에 있었던 여러 특징들이 그 안에 집대성돼서 나오는 마지막 작품을 얘기하는데 그 책을 쓸 때 그러잖아요. 예. 내가 저거 얘기를 하는데 놓쳤네 이런 게 있고 예. 그 다음번에 또 책을 쓰고 나서 거기에 그거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네 이랬을 때 내가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내가 못한 얘기, 내가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자. 네, 이렇게.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명민한 뭐랄까 그런 어떤 관찰력이 있어요. 자본주의 자체, 특수한 한국적 자본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봉준호의 그 아주 똑똑하고 영민한 어떤 관찰의 어떤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아직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젊은 분인데 봉준호 감독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영화 세계가 네. 올 것 같다. 68년생이니까 예. 저도 5살이니까 아니, 그렇게 막 나이를 안 밝히셔도 돼요, 선생님. 아니 근데 괜찮아요. 지금 57세 정도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60부터는 새로운 영화가 새로운 영화 하나 찍어야죠. 네. 기대가 되네요. 네.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개봉 예정작은 뭐가 있을까요? 남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전 고독한 미식가가 보고 싶어요. 선생님하고 어울려요. 극장판. 배가 고프다 이런 맞아요. 저는 그 고독한 미식가 그 드라마 좋아하고요. 네. 그냥 뭐랄까요 건강하고 순수해서 좋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극장판이 들어왔다 해서 보고 싶고요. 콘클라베는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싶어요. 네. 콘클라베가 사실은 교황 성화를 선임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굉장히, 교황 선출 방식을 그 안에서 정말 만장일치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성전의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엄청난 정치와 엄청난 그렇겠죠. 음모와 예. 이런 것들이 벌어질 테니 그 얘기도 사실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콘클라베라는 영화도 좋은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 고독한 미식가 같은 건 보는 동안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뭐 드세요? 드는데요. 근데 그거 보시면서 거기 제가 먹을 게 별로 없죠. 안 나오죠. 채식이 별로 없죠. 그 주인공이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꼭 먹어야 돼. 고기하고 제가 놀라운 건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요. 네, 네, 항상. 탄수화물 섭취 끝내죠. 근데 말랐잖아요. 아마 그 신진대사 되게 좋은 그 배우인 것 같고 저는 그 배우 좋아합니다. 그 배우가 딴 데서는 무슨 형사 반장, 무슨 수사국 책임자 이렇게 나와서 인상 쓰고 나와요. 고독한 미식가 주인공이요. 그리고 이제 뭐 삼합회 무슨 중간 보스. 근데 그게 더 웃겨. 삼합의 중간 보스. 근데 더 웃겨. 왕 보스는 아니고 절대 중간 아니에요. 보스. 네, 절대 아니고. 근데 약간 마음 약한 그 삼합회 이런 역할이 많이 나오고요. 네. 고독한 미식가에도 나왔고 사실은 그 심야식당. 심야식당에서 고정 출연자예요. 맞아요. 거기서 유명해졌죠. 네네. 저는 이 배우 좋아합니다. 네, 마츠시게 유타카인가요? 마츠시게 유타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름 못 외우겠더라고. 뭐 저도 잘 안 요새 외워져요. 머리를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부산영화제 작년에 왔거든요. 자기가 더 즐겨. 자기가 막 이렇게 사진 먹으면서 들었어요. 그때도 먹으면서. 네, 요새 감독도 하니까. 예, 오늘 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또 즐거운 영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